나머지 그 취소 효과에서는 자 취소하면 이제 자주 물어보니까 그 첫 번째 연단의 청구 이것만 속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 취소를 하면은 소급여가 인정이 되니까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근데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거기다 연단을 쳐놨는데 처음부터를 그때부터 무효로 한다 이렇게 바꿔치기 잘하니까 요 주의하라는 소리고 그다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대구 두루상공과 판례처럼 그 밑에 언더라인 법률의 내용 일부분에 착오사가 존재하면 일부 취소도 허용이 되니까 그거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허위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경우도 착오류로 취소하더라도 선의 제3조에 대항무한다 똑같은 규정이 109조 2항에 있으니까 똑같으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배상책임 문제는 이거를 이제 이전문을 계속 물어보니까 아까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거 하나만 좀 신경 쓰더라고요. 갑이 자기 토지를 1억 원을 팔 때 의사가 가졌는데 천으로 깜박 잘못 표시했다. 요것 보고 사겠다고 승낙해서 매매했다. 물론 이제 착오 요건을 갖추면 얘가 이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요건을 갖췄다 치고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없이 이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실내이익, 실내손해 요리 이야기를 하죠. 용자금이나 이자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일단은 우리 판례가 어디까지 나왔느냐 하면 이 경우에 이제 이 갑쪽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얘는 손을 입게 돼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요거는 판례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도 딱 여기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불법 행위는 성립이 안 돼요. 아무리 이자가 취소함으로써 이자에게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 성립되면 또 똑같은 이야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겨도는데 얘가 착오류로 취소하는 것은 우리 민법 109조에서 허용을 하니까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 행위죠. 위법한 행위는 법에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따라서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당신 억울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성립 안 되니까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 질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가 판례 나와 있고 딱 시험도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여인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판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학설은 여기 계약법 제일 앞에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얘가 손해봤다. 실내이익.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은 없지만 계약 체결사의 관리 책임을 착오 경우도 유치 적용시키자. 이 보호를 위해서 학자들은 근데 판례는 거기까지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빼놓은 거예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딱 그 판례까지만 타 제도와 경합에서 사기와 착오가 경합이 생긴다. 뒤에 사기에서 나오지만 기망하면 착오에 빠지니까 그럼 우측 언더라인 요건을 입증해서 사기로 취소하든 착오로 취소는 선택하면 되고 착오와 담보 책임의 문제는 시험에 이제 별로 안 나오니까 언더를 안 쳐놨지만 이제 담보 책임 넣은 거 아니까 담보 책임하고 착오가 이제 경합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우리 통설은 판례가 만약에 있으면 이게 시험 나오지만 학설밖에 없어요. 우리 통설은 착오류로 취소한다. 이게 일반 규정이고 담보 책임을 특별 규정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착오 문제는 발생이 안 되고 특별 규정이 무엇만 우선 적용시키자? 담보 책임.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되는 법률 착오는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착오와 화해계약도 마찬가지 참고서 읽어보고 이 부분에서 시험에 직업도가 한 10분 이상 나온 것이 해제와 취소에 관한 판례예요. 가로선 4번. 직업도록 나오니까 요거는 통칭 문제에서 나오다가 요즘에는 지겨우니까 계약법 해제에서까지 이 판례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되고 지금 이 토지 매매 같으면 일단 매수인이 제때 채무 이행 안 했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이유로 해서 매도인 쪽에서 먼저 계약을 해체를 했어요. 그럼 이 계약 효력은 소급에서 소멸이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뒤늦게 매수인 쪽에서 나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했으니까 나도 착오로 취소하려 한다. 이리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계약은 소급에서 효력이 소멸이 됐는데 굳이 착오를 했다 하더라도 착오료로 매수인이 취소할 필요 있겠냐고. 취소해도 어차피 소급에서 효력이 소멸되는 똑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는 취소할 만한 실익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지금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눈을 여기다 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 채무불이행 위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돼 버려. 따라서 얘는 이 손해배상 책임은 면해두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 책임 등을 면하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례니까 하도 물어봐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까지 이제 의서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서 107조, 108조, 109조를 개관을 쭉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서 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으로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아니어야지 효과가 생기니까 거꾸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묻지되는가.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110조에다가 사기 강박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먼저 분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유념만 하고 나올 때마다 신지당부하는데, 이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사기 강박도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이걸 별도로 분류를 안 했을 거라고 말이요. 근데 별도로 이제 우익하고 구별한다는 것은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적어도 외관성으로 볼 때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구별해야 된다.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얀매로 공부하지 말고.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원래는 땅, 을에게 팔고 싶은 생각 눈꼽만 채도 없었다. 그런데 얘가 기망을 하더라, 공갈 협박, 강박을 하더라, 안 팔면 때려주겠다고 해서 매도하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결정했고, 원래는 이런 의사가 없었는데 기망 강박에서 팔겠다고 의사 결정했고,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매도하겠다고 표시됐을 거니까, 청약했으니까 표시했으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 그러면 이렇게 저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은 효력 요건 갖췄으니까 이 매매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 110조 1항은 사기관건 의사 표시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왜 그러느냐?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했다는 것. 원래는 팔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는데 이자의 기망이나 강박에서 팔겠다고 의사결정했으니까 소유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를 당했다. 따라서 핵심, 소유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형사상 물론 이제 사기공갈 협박죄로 처벌은 받겠지만 또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이, 얘가 저 기망하고 공갈 협박했다는 것은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를 성립을 시키니까 갑은 취소만 하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무엇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요건은 이제 사기의 경우는 행위수단이 기망이고, 얘가 자 얘를 기망을 한다. 그러면 얘는 속아 넘어가니까 착오에 빠진다. 결과 뭐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한다. 그러면 사기하는 의사표시가 되고, 강박은 공갈 협박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공포심에 빠진다. 해서 의사표시한다. 행위수단만 다를 뿐 요건은 거의 비스무리하니까 이런 것들 점검하는 거야. 거기에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이단의 고의가 있을 것, 기망함으로써 착오에 빠뜨는 고의가 한 번 있어야 되고, 착오에서 의사표시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기가 성립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망행위와 관련해서 자기든 부자기든 다 기망해야 되는데, 특히 부자기가 법학에서는 사람이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법이고, 따라서 행위가 뭐가 있냐, 여기 법공부 첫 걸음이라고 눈이 가르쳐졌고, 여기는 자기도 있고 부자기도 있는데 두 개가 다 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기망행위도 인간의 행위 이상 자기든 부자기든 다 기망행위에 해당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부자기가 기망이 되려면 전제 요건으로서 자기 의무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점검 딱 하고, 이에 관한 판례들이 작년 시험에 집중 나왔으니까 뒷페이지 그 판례들 그 예컨대 해가지고 그 작년 시험에 다 나온 판례들 있잖아. 요 갑이 아파트 분양회사에 관한 그 판례들. 분양계약 체결했다. 첫째, 이 분양업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로부터 1km 떨어진 남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는 뭐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이 됐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고의가 있어서 사기가 성립되니까 알면서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첫째 허위로 고지했다. 요게 이제 자기 위한 기망이죠.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향한 거니까. 거꾸로 이제 이런 사실을 알면서 얘가 뭐 했다? 고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요게 부작위한 기만이었죠. 이게 이제 부작위한 기만이 되려면 그냥 이걸 고지 안 했다 그래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무슨 의무가 있는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얘한테 고지해줄 의무 그게 자기 의무겠죠. 이 의무가 있는가 그거 확인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이런 거는 이 아파트 매매 대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 고지해줄 의무가 신의칙상 있다. 따라서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으니까 부작위한 기망이 성립된다. 따라서 뒤에 언더는 안 쳐놨지만 얘는 이제 이 경우에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하고 기납부한 분양대금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언더란 쳐진 것까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다 쳐놨지만 요렇게 정리하고 그동안 나온다 하다 안 나온다 작년 시험에 다 나쁘잖아 그 판례들이. 그 다음 교환계약이 있어서 그러나 했다는 것은 앞에 하고 반대 판례라는 소리겠죠. 교환계약은 종래 시험에서 직역으로 출제된 판례고 교환계약 읽으세요.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있겠냐면 공부 좀 한 사람. 교환계약은 반대죠. 자기 시가를 자기 목적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되고 교환계약의 경우는 자기 물건에 대한 값어치는 높이 평가하고 상대방 물건의 값어치는 영가 낮게 평가함으로써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해상반의 주의에 놓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가를 상대방에 고지하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다고 말이야. 자주 물어보니까 뭐 이런 거 틀리면 과랑 변하기 어렵잖아. 이제 점검 딱 하고 나번에 언달한 과정 분양 광고 이 판례도 작년 시험에 나와버렸고 그 판례 나왔잖아. 요거는 이제 원래 사례로 나와야 정상인데 작년에는 그냥 말로 그냥 간단히 나오고 말았는데 요 판례는 200페이지 펴세요. 앞으로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점검 잘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과장 분양광고가 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안 되고 출발을 잘해야죠. 분양광고가 청약이냐 청약이 위이냐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랬죠. 200페이지 보면 나왔잖아. 찾았나요? 그 판례를 꼭 읽으라고 말이야. 그렇게 사례로 나와야 정상인데 작년 시험은 간단하게 출제를 했으니까. 분양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다. 그래서 좀 논란이 생겨버린 사건이니까 그 계약법과 관련해서 사고를 해나간 말이야. 거기에 자세히 10줄 가게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읽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거 하나만 조심을 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그동안 출제가 안 됐던 판례들이 작년에 다 나쁜 거 그거 써놓은 판례들이니까 그 첨단 오락통을 조성하고 그 판례까지 그 200페이지 쓰여있나. 그 다음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주의를 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사기가 성립되려면은 얘가 이제 값을 기망을 하고 기망하면 얘가 이제 속아 넘어야 차고에 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기하는 의사표시 성립이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망이 오인되어서 결과 차고에 빠지고 차고가 오인돼서 결과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잘 들어야죠. 주관적인 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칼같이 뭐하고 구별하느냐 차고하고 구별을 잘하라고 말이야. 차고는 핵심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해도 취소하는데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표현을 삼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는 그랬네요. 그 상식이니까. 근데 사기든 강박이든 강박도 마찬가지야. 인과관계 딸 때는 주관적인 인과관계 있으면 된다. 이것도 이해하고는 그건 상식이라고 말이야. 뭐 묻고 있느냐. 지금 이 값이 설명드려야 돼요. 이 값이 보통 사람보다 정신연령이 정신능력이 낮다 보니까 보통 사람 정도 정신연령만 가졌더라면 속아 넘어가지 아니할 것을 쉽게 속아 넘어갔다. 이 경우도 사기가 성립되느냐 그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법은 상식이라고 말이야.
이런 애들은 더 보호를 해줘야 된다. 보호에서 제시켜 풀어준다. 보통 사람보다 정신 능력이 더 낮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 이런 사람들은 법에서 더 보호를 해야죠. 네. 답 나왔죠. 그래서 주관적인 인과관계가 필요로 한다고 말이야. 얘가 보통 사람보다 정신 능력이 낮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간 경우에 만약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게 되면 사회 일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정신이 낮아서 쉽게 속아 넘어가면은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 뭐 할 거냐 말이야. 보호 안 되죠? 그 어찌해야 돼? 누구만을 기준으로? 소유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라고 말이야. 외우지 말고 상식으로 판단을 하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자꾸 생각을 해요. 자꾸 여러분 생각을 안 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이런 민법선생, 이런 교재에 이런 민법성 놓고 실력을 못 늘리면 그 어떻게 실력을 늘려요, 민법을? 네? 자꾸 생각. 그래야지 이런 게 암기 안 되고 탁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강박, 고의가 있을 거 2단의 고의. 위법하는 강박이 있을 거 언제나 집에서 쭉쭉 있고 우측에 넘어가서 35페이지 제일 위에 요 판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따박따박하고 저번 주에 가르쳐 줬으니까. 강박에는 의사표시는 본질 취소 사유지만 상대방의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소유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까 당한 경우는 뭐이다? 무효. 그러면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가 뭐인가요? 지금 강박을 이유로 첫째, 원칙은 이제 취소하겠죠. 취소하는 경우하고 이 판례처럼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내가 가르쳐 줬는데 상대방의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소유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까 당하면은 당의 의사표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로 받는다. 무효다 이야기인데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야. 먼저 제척기간의 차이가 있죠. 취소하면 제척기간 146조, 법률에 간 날로부터 10년, 휴나 날로부터 3년, 무효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두 번째 차이가 있어. 한번 지적해 보세요. 요거는 공부 좀 한 사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찾아냈고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고 이미 차이점은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 힌트를 좀 이런 거예요. 의료 강박에서 건물 매매를 했다. 등기 넘어갔다. 아가 제3적에 다시 팔아서 또 넘어갔다. 이때 얘가 강박을 이유로 원칙 취소하겠죠. 근데 얘가 선이다. 이 경우는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취소한 걸 가지고 선의 3자 대한 뭐하니까 다 힌트 있는 대로 다 줬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찌 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절대 무효가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다 들으면서도 눈치를 못 채놔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무효가 되면은 얘가 선여도 보고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뭐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 이게 두 번째 차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하니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 말 알아듣나요? 첫째, 이 무효가 되면 제적 기간의 제한이 없다. 둘째,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그 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라고 저번에도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 다음, 입법해야 된다. 읽으면 되고. 인과관계, 주관적 인과가 있으면 된다. 읽으면 되고. 효과. 상대방이 사기한 번 당연히 취소하니까 뭐 시험이 내고 말 거 없고. 가장 시험에 집중 물어본 것이 110조 2항. 지겹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한 년만 짚어 나오는 것. 제3자의 사기 강박.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따박따박 하시고. 조문부터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A가 갑을 사기 강박해서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다. 제3자 사기 강박. 바로 취소하면은 얘가 보호가 안 되니까 얘 입장에서 이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 하고 얘 보호 필요성 없으니까 취소하고 그 반대면 취소 못하고 조문 딱 정리하고 요때 이제 제3자 사기 강박 관련해서 제3자 해당이 되는 애들 안 되는 애들 그 중에서 대일인이 시험에 한 점에서 나오게 요거 딱 정리하고 판례 중에서는 요것도 저번에 일요일날 가르쳐줬고 또 가르쳐줬어. 제3자 정리하면서
이걸 그냥 외우면 문제 못 푸니까 사례로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갑, 본인, 을, 대리인, 병, 상대방. 계약 체결했다. 계약의 당사자는 이렇게 당사자고 본인과 상대방이. 얘가 얘를 사경받았다. 이것도 제3자 사경반인가. 만약 그렇게 보게 되면 이자 사경박사의 사료를 내니까 예어봐야 말짱 황이니까 정말로 정리 잘하시라고 말이야. 이런 거 틀려보면 어디서 전부 떠냐 말이야. 해년마다 내는 거래. 얘는 가랑 면허라고 내주는 거야.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 취소하겠지만 눈은 약다피 얘는 이자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아서 얘 일처를 하기 때문에 요 두 녀석은 사실상 동일시에 불자하단 말이야. 판례 입장에. 이자 사경박 사실은 제3자 사경박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사경박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110조 2항이 아니라 110조 1항에 따라서 이자 사경박 사실을 본인이 알듬으로 상관없이 바로 취소한다. 그 다음 거기 마지막 언더라인 98년 3월 11자 판례 자주물음과 점검 딱 하고 이런 제3자 사경박의 경우는 요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A가 갑을 사경박에서 갑이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110조 2항에 따라서 이자의 사경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얘한테. 요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가 얘한테 취소하겠죠. 이건 알죠? 대신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얘가 이제 불법행위 범한자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그래서 좀 묻는 거지. 얘한테 불법행위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이자와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데 취소해야지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얘가 선임 무과실이면 취소 뭐 하잖아. 그럼 손해배상 청구 뭐 한다? 이런 얼척없는 결론이 돼버리죠. 따라서 취소할 필요 없이 얘한테 불법행위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집에 가서 정립 따박도 차라고 가로치기. 가로친 3번 판례는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바쁘면 제껴도 되고 뒤에 취소 제3자 효과는 읽을 필요 없고 선의 제3자 보기정 똑같이 있다 그 이야기고 차고와의 관계 요 기망하면 아까 앞에 나온 거였고 요 기망하면 얘는 차고에 빠지고 의사표시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기망당했으니까 사기류로 취소하든 기망당했으면 또 차고리니까 차고리로 취소하든 선택적인 권리행사 가능하다 그 이야기고 담보채권과 관계 요거는 정립 반드시 하고 먼저 569조 다시 떠올리세요. 이것 때문에 이 판례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거니까 다시 떠올리라고 말이에요. 이 건물이 제3자 A소유다. A소유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하고 매매했다. 타인은 물건이나 권리하던 매매는 뭐이다? 유효다. 몇 조다? 569조. 그러면 왜 타인은 물건이나 권리하던 매매는 유효로 보는가? 물론 이제 이론상으로 매매가 낙성계약이니까 어차피 합치면 성립되니까 이인계 들어올 때 권리 취득해서 권리 이전이 좀 된다는 이런 논리인데 본질적으로 이걸 유효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보는 거예요. 얘 보호 차원에서. 왜 그러냐? 얘는 보통은 얘가 건물 매매하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만간 나한테 넘어온다 생각하니까 매매하는 거야. 만약에 건물 매매를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올 일 없다 하면서 매매하면 그거는 적립범죄라는 거예요. 그 말 끝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목적물 소지가 제3자라서 이 매매를 만약에 무효라고 해버리면 처음부터 얘는 소유권 넘겨줄 필요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거랑 하더라도 뭐로 해놔야지? 유효로 해놔야지 이 새끼는 악착같이 뭐 하는 거야? 악착같이. 소유권 취득해서 때 되면 권리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보호되는 거랄게. 그래서 유효로 해놓은 거라고 말이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은 일단 유효고. 그래서 목적물이 매도효과 아니라 가서 사기 등이 성립도 안 되는 거니까. 유효니까 너는 악착같이 뭐 하라는 거야? 이행기 돌아올 때 권리시다 넘겨주라는 거야. 유효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예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사기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그 말이야. 제 말 알아듣겠나요? 어떤 경우에 사기가 성립되는 거 언제라는 친구인데 봐보세요. 매수인이 매도인은 뭐에 의해서 이제 속였다는 건 매도인 저 나쁜 새끼가 물건이 실존을 제3자 건데 자기 거라고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 것으로 매도인을 기망해서
잘못 알았고 속였다는 거죠. 매수한다는 의사를 한 것이고, 이때 매수인 입장에서 또 하나를 고려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매도인 것이 아니라 제3자 타인을 물건 줄 알았더라면 나는 안 샀을 것이다 하는 게 인정이 되면 이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야 된다. 외의적으로. 그 말 듣겠나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온 판례니까 점검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잠깐만 칠판 보세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기요. 여기 569조와 관련된 건 우리 중개사 시험자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타인의 물건의 거래단 매매 이유자니까. 요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돼요. 조문 숫자까지 입에 다 나올 정도로 569조는 갖고 놀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가장 많이 출제하는 조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정리인근을 해보면 여기 지금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금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이 두 가지니까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107조 진의한 의사표시 원칙 원래대로 하면 이게 다 무효가 돼야죠. 효력 요건 못 갖추면 다 무효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해요. 107조는 근데 원칙은 유효고 107조랑 단서 상대방이 표유자 진의할 말을 알아줬으면 외의적으로 무효다. 108조 허위표시 무효다. 109조 착오는 취소죠. 원래 효력요건 먹고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요거는 취소 사유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자안의사표시 110조 사기 강박도 모이고 취소 사유가 이렇게. 따라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 원래 저 효력요건 못 갖춘 걸 지금까지 배운 걸 보면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싸그리 무효였죠. 원시적 불능 무효, 강행법 기반 무효, 반설성이 무효, 불공정한 불능 무효, 다 무효라고 말이에요. 근데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이야기다시피 취소는 특징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의뢰 사기 강박에서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럼 얘가 저 취소권을 갖는데 취소하냐 마냐 하는 것은 이자의 자유예요. 취소 안 하면 그대로 유효고 따라서 취소를 했을 때 여기에 무효로 돌아가고 법적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 뒤에 찾아오고 이렇게. 그런데 취소는 이제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다시 하죠. 취소를 해야지 의미가 생겨. 취소는 무효로 그게 돌아가니까.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요걸 상대방이 해야 된다. 그 말할게. 이처럼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서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취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해야지 비로소 법적인 의미를 갖고 무효로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취소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이게 이제 취소가 되고 소유권 찾아오려면 취소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취소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다. 아직 얘한테 도달이 안 됐다는 거. 발송이 됐다. 근데 발송과 동시에 취소 의사표의 효력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얘 입장에서는 갑이 취소한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계약이 무효로 들어가고 소유권 돌아가니까 얘한테 너무 불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취소 의사표시가 의뢰에게 도달이 돼서 서면으로 내용 증명 등을 발송을 해서 도달이 됐는데 이자가 그 서면을 읽어서 내용을 알게 된다. 그거를 요지한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요지까지 돼야지 취소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갑에게 너무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한테 이미 도달이 됐는데 얘가 서면의 내용을 읽어보질 않으면 요지가 안 되잖아. 그럼 취소가 안 돼버리니까 얘한테 불리한. 이처럼 취소는 취소 의사표를 상대방이 해야지 법적인 의미가 생기는데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이 의사표시가 연재 효력이 발생되는 건 이해관계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표의자하고 상대방 사이 이해관계를 조화절정시키기 위해서 발송과 요지 사이의 중간, 도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뭐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111조 1항에다가 사기강박이 110조예요. 그래서 111조 1항에다가 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이 돼야지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를 규정해놨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앞에서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를 검토를 했죠. 이때는 이제 그 효력요건 다 끝난 다음에 관련 문제로서 뭐가 나왔었나요? 목적과 효력요건 4가지 끝난 다음에 관련 문제로서 법률행위 해석이 나왔죠. 이 해석이 뭐 때문에? 목적을 확정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내 구조가 안 바뀌나요?
체계 잡는 훈련 하시라니까. 그 쪼불쪼불한 그 실력 안 느니까. 나 옛날 이야기 안 했어요? 맨날 27점 못 맞는 새끼 맨날 내 앞에서 우는 소리 치길래 벌써 한 10년 됐는데. 걔 내가 92.5로 만들었다고? 딱 3개월 만에. 본 시험에서 92.5를 맞았어. 내가 뭘 훈련시켰다고 가르쳐 줬나요? 하도 우는 소리 치거든요. 제목 쓰는 연습 내가 시켰다고, 제목. 일주일마다 제목 10분씩 쓰라고. 앞에 제목들만. 그때 얘가 한 달 만에 왔어요. 선생님이 깨우쳤습니다. 그러고. 뭘 깨우쳤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왜 제목 쓰는 거 연습시켜 알겠다고. 체계 잡으라 그 이야기야. 그래서 민법은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걔가 내 광신도가 됐다고 말이야. 체계 잡는 게 중요한 건 민법. 여러분, 내용 구조 잘못돼 있어. 쪼글쪼글 이런 손톱도 땜밑도 안 된 그런 걸 자꾸 외우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체계 잡는 게 중요하다 하면 법은. 그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야. 목적으로 여러분들 이 해석이 관련 문제로 나왔잖아요. 근데 의사표시와 효력요건에서는 관련 문제에서 뭐가 나왔느냐? 상대방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뭐야 된다? 도달지 후생이다. 이 도달지 원칙이 관련 문제로 나오는데 그 이유를 깨우쳐보라 그 말이야. 지금 딱 가르쳐 줬잖아. 여기에 효력요건 못 갖춘 것 중에 착오와 사냥은 뭐이니까? 취소인데. 요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요게 은조력이 생기냐? 요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 관련 문제로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관련 문제로서 뭐가 나왔다? 마지막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체계 잡아보라 그 이야기다. 그 말 알아들어요? 법전이 순서가 딱 정해져서 이렇게 쪼가있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 여러분처럼 법전 무시해버리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공부해본 사람 나 보다 처음 봤어 지금. 에? 그렇게 가르쳐줘도. 지금 체계 잡으라 소리를 몇 번 하고 있다. 매번 바로 돌릴 때마다. 고집 좀 버려요. 알아듣나요? 그래서 전문 여기 111조잖아. 그 밑에 거. 요 부분은 4,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돼요. 따라서 요 부분은 이 앞전에도 다 가르쳐 줬으니까 설명, 생략. 지금 바쁘니까 4, 5년에 한 번에 나오고. 근데 언더라인 증거만 한번 읽어봐요. 그 2페이지. 그 범준에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 다음 대리.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마스터를 했느냐. 여기까지 마스터를 딱 했고,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오인되어서 민법은 실체법 뭐 배운다? 법률 효과, 권리목을 해서 배운다. 이 법률행위에 오인되어서 대부분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요건을 단계별로 공부를 했다.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돼야 된다. 요거는 이제 뭐 시험 열외고 우리 성립한 걸 전제로 해서 뭐 배우고 있으니까 이 효력요건 갖췄냐 못 갖췄냐.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니까. 요거 배운 거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효력요건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는 뭐였냐 그러면은 여기까지 공부하면 민법의 기본 틀은 얼추 꿰쳤다는 거야. 똑똑한 사람은 이거 하나 가르쳐주면 혼자 공부해버려. 정말로. 물리가 튀니까. 그게 그렇다면 되는가? 내가 집에 가서 병원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수강생들 이게 안 될까? 민법 공부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병실에 다 5, 60대들 있길래 그 사람도 와놓고 내가 한번 가르쳐 보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안 되면은 내가 여러분 이해하려고. 그 사람들 알려듣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책을 가지고 와서 펴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중개사 공부하세요. 그러고 해서. 아니요! 가르쳐! 그러고. 그래서 나 머리 돌아봤다고 그랬어요. 가르쳤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길 앉아서 봐봐요. 왜. 권리의무랑 이런 게 있는데 하고 내가 가르쳐 봤어. 그 금방 알아들어. 우리도 중개사 공부 한번 해볼까요? 그러고. 지금까지 이제 이걸 배웠다. 내가 건물 소유하다. 그럼 내가 직접 누구 찾아서, 매수인 찾아서, 내가 직접 매매하고 뭐 한 걸 배운 거예요? 매매한 걸 배운 거라고 말이야. 내가 직접 계약 처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매매했으니까. 낙선계약이니까 살려서 학교하면 계약 성립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둘이 약속할 거 아니요. 언제까지 소유권 넘겨 대금 주겠다 이렇게. 그럼 4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겨준다. 대금 준다. 그럼 그때까지 이제 의무 부담하고 반대 권리 갖고. 요거 배우는 거 이렇게. 지금까지 요거 하나 배웠잖아. 이렇게. 요 권리 의무가 생기려면 요 요건 갖춰야 된다. 그 이야기고. 왜? 간혹가다 얘가 머리가 돈 수도 있고 이 새끼가 막 공갈 협박할 수도 있고 그럴 때도 권리 의무가 생겨요? 이런 것 때문에. 안 생겨요? 그 이야기고. 그럼 뭐 어렵냐고 말이야. 에이? 근데 이제 요 부분 다 배웠어. 지가 이제 계약 직접 해놓은 거. 그럼 내가 바빠요. 바쁘면 뭐예요? 내가 직접 매매한 게 남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배우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직접 계약처에서 권리 의무 취득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내가 바쁘다. 그러면 다른 사람, 내 친구, 또 내 가족, 똘망똘망 법도 좀 알고 부동산에 조율뿐 나 병원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약책을 뭐 하거든? 위임전화 써줄게. 네가 좀 계약책을 해? 그럼 얘가 가서 계약책을 하잖아. 이렇게. 이런 놈을 뭐라 그래요? 대리인. 이렇게. 다른 놈 시켜서 매매하고 권리 의무는 내가 갖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그게 대리야.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우자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내가 직접 매매했을 때 그 과정을 배운 거고 이제는 내가 팔뚝 부러졌다. 그럼 다른 놈 시키자. 이런 거 배우자 그 말이야. 왜? 팔뚝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교통사고 나서. 그게 어려워요? 에? 그 체계 잡으라 그 말이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야. 그 손톱대 뗀만큼 바로 언더를 주고 별표 주고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하산해서 하셔도 돼.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이다? 대리. 여기 이제 대리도 임의대리도 있고 법정대리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임의대리는 이런 것이고 법정대리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갑이 토지 소유자다. 내가 지금 토지를 이 병이라는 애한테 팔고 싶다. 그럼 나는 이제 바쁘다. 또는 몸이 아파 내가 직접 매매 못한다. 그때는 믿을 만한 사람 어려게 당신이 내 대신 토지 좀 팔아달라. 대리권 주고. 이처럼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벗어가는 경우를 임의대리. 이때 대리권 수여한 자를 본인. 그 다음에 이 을을 당연히 대리. 그럼 얘가 요 방 같은 애를 상대방. 얘하고 이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나는 갑 대리인 을이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갑의 토지를 얘가 대신 매매하고 그럼 이때 이제 뭔만 좀 조심하면 되느냐. 계약처랑 얘기했죠. 근데 이 매매로부터 발생된 권리 의무는 누가 하느냐. 원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런 거야. 예컨대 A가 이 건물에 대해서 B하고 매매를 했다. 그럼 A하고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죠. 그럼 원래는 이 계약을 맺는 행위자에게 권리 의무가 기속이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근데 대리인이 그게 아니니까 그것만 조심하라. 분명히 계약 체결, 요 대리인은 대리인이 하죠. 그러면 계약 체결을 얘가 했기 때문에 이 매매 대리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원래 얘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원리에 의하면 대리는 그게 아니고 계약 체결 대리인은 대리인이 하지만 행위자는 요 대리인이에요. 근데 얘한테 권리 의무가 가는 게 아니고 배후에 있는 본인에게 모든 권리 의무가 기속이 된다. 얘가 이제 매도니까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부담하고 대금 지급 청구권 권리도 갖고 물론 돈은 얘가 받을 수도 있겠죠. 계약금 정도는 받을 권한이 있으니까 주어도 그 돈은 얘가 아니란 거죠. 권리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얘한테 이렇게 교부해야죠. 이 권리가 얘한테 있으니까 권리란 말은 이제 알아듣으시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권리 의무 갖는다. 이게 대리의 특색이었게. 이때 이것도 조심하란 거야. 그럼 몇번 가르치면 돼. 여기서 계약 체결은 분명히 대리인이 이해하죠. 근데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것만 조심하란 말이야. 여기 이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야. 얘가 아니고. 우리 중개사 복덕벌칙 이것부터가 엉망이 책들이 부지기 쓰고 가르칠 때 엉망을 가르칠 새끼도 많고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 본인이에요.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야. 계약 체결은 얘가 하지만 여기가 당사자니까 얘한테 권리가 가는 거고 얘가 상대방 당사자 이렇게 여기 임의 되고 이에서 이제 법정 대리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요가 된 경우고 이 갑이 제한 능력을 떠올리세요. 19세 미만자 미성년자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 후견이다. 또는 피함정 후견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법상 흔히 말하는 옛날로 말하면 무능력자, 용어 이제 밖에서 제한 능력자.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무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토지 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매매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이 제한 능력자가 뒤떨어진 정신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법정 대리인이냐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이 갑대를 누리면서 갑의 토지 매매한다. 요게 이제 법정 대리인이다. 요 경우는 이 제한 능력자들이 법정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죠. 예컨대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데 미성년자 어린애가 부모한테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일 처리 잘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 대리해줘서 대리권 준 적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이라는 신분관계에 대해서 여기 친권자가 미성년 자식놈이를 가장 잘 돌본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다가 대리인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법률로 규정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발생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하는 사적 작용하죠. 제한 능력 대전 능력 보충이 될까. 임의들은 사적 자체를 확정해놓은 역할을 하고 점검 딱 하고 특징 딱 깨우치고.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대리 공부에서 중점을 둘 게 뭐냐? 요거라는 거예요. 아까 특색 가르쳐 줬다시피 계약책에는 분명히 얘가 해요. 그런데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권리무가 법률과 기속된 게 아니라 본인에게 모든 법률과 권리무가 기속이 되더라. 왜 그럽니까? 그 이유를 규명하는 이론을 대리 본질론 그러는데 요거를 반드시 서론에서 깨우쳐야 되고 차로 들어가서 거기에 의 대리 사실상 대리 허용되는 범위 쭉쭉 있고 핵심은 제2번 대리의 본질 거기에 얹어놓은 것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반드시 깨우쳐 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니까 지금 왜 계약책이라는 대리인이 하는데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무는 본에게 기속이 되는가? 그 이유와 관련해서 학설 이름을 굳이 붙이기를 이제 우리나라의 통설이야 대리행위설이다 그래서 학설 이름을 이제 대리행위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시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유만 깨우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이 대리인이 첫째 대리 의사를 가지고서 책을 읽다 보면 대리 의사란 말이 대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리 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니까 모든 권리무는 본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논리전개를 해요. 그러면 대리의사가 뭡니까? 이걸 따져보자면 대리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의 의사를 줄여서 대리의사가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계약처럼 얘가 하는데 설명드려야 돼요. 권리무는 얘한테 가냐. 먼저 이 대리인이 계약 체결하면서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효과, 권리무는 누구한테 주겠다. 본에게 기속시켰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대리인의 이러한 의사에 따라서 권리무는 본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논리전개한다는 것. 그러면 문제가 마지막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니까 권리무가 얘한테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리의사는 원래 이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대리의사가 얘한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그거는 이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우리 민법상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갑 대리인 뭐이다? 을이다.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고서 또 다른 말은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대리에서 현명주의 원칙에 그래요. 본인 이름을 나타내고서 대리를 하라. 이렇게 이제 갑대는 일이요. 현명을 한다는 것이 곧 대리인이 뭐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된다. 얘가 다시 하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내가 주식된 것처럼 이렇게 계약 체결할 때 누구 이름으로 계약 체결하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노래를 불러줬는데 법률은 해석할 때 첫 번째 주에 그죠? 요거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요? 지 이름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갑되는 이름, 이 본인 이름으로 매매한다는 것이 곧 이걸 의미한다.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금을 여기 쓰여있는 누구한테 주겠다? 갑이란 놈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를 얘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한다. 대리 의사가 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대리인이 나는 갑 대리인이요 본인 이름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리 의사가 표시가 된 거니까 권리문은 대리 의사에 따라서 누구한테 가고 본에게. 이때는 이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에 하나 현명을 안 했다. 안 하면은 대리 의사가 없죠. 없으니까 이 경우는 이 매매로부터 발생된 권리무가 본인에 기속된 게 아니고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거야. 대리인 자기 자신에게 기속이 되게. 현명을 안 한 경우는. 그런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 누가 되느냐. 얘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버려요. 무슨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라. 갑대리인을 대리해서 했죠? 없다. 이것만 갖고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대리와 구별을 줘도 시험하고 상관없고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우리 민법상의 대리를 직접 대리 그러죠. 이거하고 구별을 간접대리인데 상법에 나와 있나? 우리 민법상의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하니까? 본인 이름으로 하니까 본인 이름으로 대리의사가 있잖아. 권리무가 직접 본에게 간다. 그래서 직접 대리. 근데 간접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하니까? 어? 본인 말고 간접 대리는 지 이름으로 하니까 대리의사 없잖아. 권리무 지한테 가고 그 다음에 권리무 이전 받고 그러니까 효과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간접도로 간다. 그래서 간접 대리. 그래서 민법상의 대리는 무슨 대리를 말한다? 직접 대리. 왜? 본인 이름으로 하니까. 그것만 끄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사자하고 달리 대리는 모든 의사결정 누가 다 한다? 대리인이. 대리는 대리인이. 사자는 본인이. 이 사자도 우리 민법에는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판례 등을 보면은 또 시험 지문에 보면은 사자가 자주 등장해요. 사자 시험 볼 거예요. 요거는 저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에 대리가 규정이 되어 있지.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 전달하거나 표시하는 자니까 의사결정 누가 한다? 사자는 본인이. 갑이 토지 소유자 내 땅 100평방미터 병역에 현금 1억 원에 판다고 의사결정 본인하고 요 사자는 본인 결정 의사를 상대방에 전달하거나 표시만 하고 갑이 그러더라 니한테 이렇게 판다고. 대리는 모든 의사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이. 팔아달라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얘가 의사결정 다 하자. 그게 차이가. 사자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고 그것만 깨우치면 되죠. 그 다음 대리 이제 삼명관계에 따라서 대리 공부는 요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고 책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라고 그랬죠. 대리 삼명관계다 그래서 요 순서에 따라서 갑 본인 그 다음에 을 대리인 병 상대방. 그러면 이제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리권이 문제가 될 것이고 대리권 임의들 같으면 소유했다.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먼저 검토를 딱 하고 중요한 게 뭔지 딱 만들어서 공부를 해보란 말이야. 끝나면 얘가 저 갑대리인 이루어서 갑의 부동산을 예컨대 상대와 매매한다. 이런 게 이제 대리 행위니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대리 행위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인가 딱딱 추려서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그럼 대리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생기는 법률과 권리무는 본에게 기속이 되고 반대의 권리무는 상대방에 기속이 되겠죠. 따라서 저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 효과의 귀속이 문제가 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책은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끝나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로서 대리 행위가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 끝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로서 법률과 기속이 설명이 되는데 우리 이 교재는 시험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 법률과 기속은 책에서는 삭제를 해버렸고 이 두 개만 설명이 되어 있죠. 기본서 보면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 거는 기본서 달리 시험에 필요한 위주로 쓰였으니까 요거는 지금 빠져있잖아, 순서가. 따라서 첫째, 대리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이것도
법정-대리는 이제 그닥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왜냐? 법정-대리는 시험에 낼 일도 없고 모른다 해서 대리권도 지장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고 시험에 낼 일 없고, 문제는 이제 임의대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저 대리인에게 뭐 하겠죠? 대리권을 수여하고,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한자로 이제 숙권행위 그래요. 줄숫자를 써서 이렇게 숙권행위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숙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이 되는데, 요게 저 임의대리 핵심이고, 따라서 법정대리에 관한 것은 책에서 빼버렸고 생략해버렸고, 따라서 1번에 이제 숙권행위가 나오고, 임의대리권의 발생은 숙권행위에서 발생이 된다. 이때 법적 성질 가로친 1번의 점검을 꼭 해야 되고, 숙권행위도 법률의 일종인데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그 이야기인데, 통설에 가면 요거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로 보니까 본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의사표를 하기만 하면 대리인이 될 적 승낙과는 상관없이 얘한테 대리권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로, 숙권행위를 계약으로 보게 되면 얘 승낙이 필요하겠지만 단독행위니까. 다만 이제 얘는 지 의사와 상관없이 얘가 일방적으로 대리권 수여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대리인이 되겠지만, 임의대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일하기 싫으면 사퇴가 가능하니까 꼬우면 뭐 하면 되는 거고, 언제든지 사퇴하면 되고, 단독행위는 보더라도 부당한 거 아니라 그 이야기고. 그 다음 가로치 2번. 요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지금 임의대리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상 수여가 되는데,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판례 등을 분석할 때 또 민법조문 해석할 때 알아야 되니까 기초적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 또 다른 말로는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 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내가 토지를 팔고 싶은데 나 바쁘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내 땅 좀 팔아달라고 청약. 그래 알았다. 내가 팔아줄게. 승낙. 그러면 양에서 표식 합치가 돼서 사무처를 위탁하는 계약, 그런 거를 위임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일처리 맡기는 각 같은 예를 글자 그대로 위임임, 일처리보다 승낙한 일 같은 예를 수임인 그래요. 지금까지는 대리란 말은 입도 뻥긋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저 수임인이기 때문에 수임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여기서 수임 의무는 토지 팔아줄 의무를 말하겠죠. 그래서 저 매순을 찾아서 거래를 성사를 시키고자 하는데, 얘가 일단 팔겠다고 청약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라. 이 토지가 얘가가 아니라 얘 거요. 따라서 내 땅 살래가 아니라 가부 땅 살래 요리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바보 멍청구리 반만 총내는 똘빠가 아니니까 반사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땅을 팔려고 하느냐. 당연히 얘는 묻는 거야. 이 말 듣겠나요? 그러면 요즘 사기꾼도 많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원만하게 거래가 성사가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이제 자기를 걸고 넘어지니까. 따라서 이제 갑은 이자가 이자를 매도할 수 있는 자격을 걸고 넘을 때에 비해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뭣도 하는 거야. 그 매각할 수 있는 자격도 수여한다는 거죠. 그 자격 수여하는 것이 곧 뭐이다? 대리권이죠.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를 하면 위임인은 동시에 이제 뭐가 되고 본인이 되고, 이 수임인은 동시에 이제 뭐가 되고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할 수 있는 자격도 수여받았으니까 이제는 얘가 이렇게 하겠죠. 나는 뭐이다? 갑, 대리인, 을이다. 위임장 등을 딱 제시하고 매매하자. 그러면 더 이상 얘가 이자 매각할 수 있는 자격이 뭔고 걸고 안 넘어지니까 수임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 따라서 임의 대리권은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수임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권이 수여가 되고,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숙권행위, 이때 요 위임 계약 같은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하느냐.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대리권이 수여된 셈이죠. 따라서 이런 위임 계약 같은 것을 글자 그대로 원인된 법률 관계,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이 처리되었다 해서 이런 거를 기초적 내부 관계 또는 기초적 법률 관계, 요를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 지문에 교재 읽을 때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기초적 법률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다? 알아들을 정도 실력만 되면 되고. 이해했나요? 그 다음 여기 가로치는 4번 점검 따박따박 하시고. 특히 속권행위는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깜박하면 속기 쉬운 것이 보통 경우는 위임자는 서면을 작성해서 교부를 해요. 대리권 수여할 때 증거를 확실히 남기고 그러면 얘가 위임장 절차가 1이 됩니까? 근데 이 위임장에는 서면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이야. 우리 법에서는 구두로 대리권 수여에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여기서 위임자는 서면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거래 관행이 그럴 뿐이지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속권행위는 요식행위 아니라 요식행위는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지 성립되는 법률을 요식행위라고 하는데 속권행위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불요식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한 그 판례 가로친 4번 그 2016년도 엊그제 그 판례니까 언더란 책이 쭉 한번 있고 제일 밑에 속권행위는 비출행위가 보조행위다. 여기에 이제 과거에는 또 이런 게 간혹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써놓은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 불효식행위다. 요에 관한 거를 주로 물어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법률행위 종류 중에 출연행위가 있고 비출연행위가 있고 대부분은 법률행위는 출연행위야. 예를 들어 매매 같으면 매도는 자기 재산 출연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출연하고 다 출연행위인데 여기 이제 비출연행위는 재산 변동과 전혀 관계없는 법률행위를 비출연행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 말은 나를 대신해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한 것이지 대리권 수여 따라서 이자 재산은 감소되고 대리권 수여받은 자는 재산이 증가되고 재산 변동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런 거를 비출연행위 그래.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를 곧잘 물어봤다는 거. 대부분은 법률행위 출연행위에 자기 재산 출연하고 그럼 내 재산 감소되고 상대방의 재산 증가되고 이런 건데 여기 대리권 수여는 비출연행위. 그 다음에 여기 보조행위다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얘한테 대리권이 수여가 안 되면 요 매매는 무권대리가 되겠죠. 그럼 이 계약이 무효가 돼요.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리권이 수여가 됨으로써 대리행위 효력이 유효로 확정이 되잖아요. 이처럼 다른 법률행위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켜주는 법률행위를 보조행위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시다바리 행위다 그 이야기야. 대리권이 수여됨으로써 대리행위가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러는 것을 이제 보조행위 요리 이야기한다. 따라서 속권행위 그 법적 성기관에서 속권행위는 이제 과거부터 자주 물어보니까 첫째, 의사표시 개수를 기준하면 제일 먼저 가로친 1번 단독행위의 계획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방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가? 위임자는 서면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거래 관행이 그럴 뿐이니까 구두로 대리권 수여도 상관이 없고 따라서 불효식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대리행위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수여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 변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비출연행위의 대리권을 수여가 되면 대리행위 효력이 비로소 유효로 확정이 된다는 점에서 마지막 보조행위의 이런 거는 한 번씩 마지막 가는 길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념을 얼추 이제 감 잡았으면 이렇게 여러분 꼭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이 본인과 대리인사의 관계에서 대리권이 문제가 되면 이 대리권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 개념을 알아들었으면 본격적으로 시험과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것들은 뭐이더라? 대리권에서는 첫째, 본인과 대리인사가 대리권이 문제가 대리권에서 논란되는 것이 뭐냐고 말이야. 대리권의 범위 문제죠. 얘가 예를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또 뭐고? 대리인이 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이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한다. 대리권의 남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대리가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대리권의 그래야지 이렇게 제한 문제. 이거 세 개 핵심이잖아.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이렇게 만들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네? 방금 그 후에 이제 기본 개념 속권행위를 알아듣습니다. 본격적인 시험은 제2번의 대리권의 범위, 제3번의 대리권 남용, 뒤에 대리권 제한. 마지막에 대리권의 소멸은 시험에 이제 옛날엔 이게 단답식으로 독자적인 한 문제로 4개가 아주 좋았어요. 단답식으로. 근데 요즘 시험이 이제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대리권의 소멸이
독자적인 한 문제로 출제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지문 한 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출제는 많이 되니까 대립구는 소멸도 머릿속에 담고는 가야 돼요. 네, 소멸도. 그러나 이제 요 세 개가 아무래도 시험에서 이제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도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해보라면 대리행위에서 가장 핵심이 뭐인가 이렇게. 거기 이제 시험이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험 하죠.